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현주의 토크살롱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비가 많이 오지 않던가요? 뭐 가양역에 내렸을 때부터 그쳤어요. 아, 여기 뭐 강서구청장 때문에 난리 났더라고. 지하철에서 선전전하고 뭐 강서구는 아. 뚫렸다. 뭐 그것보다 왔어요. 그 얼굴이 막 화색이 만만한데 우리 정춘생 국장님. 오랜만에 우리 강서구청장. 김종대 의원님을 뵈서 화색이 있는 거고요. 김종대 저도 의원 뿔난 때문이에요. 강서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청생입니다. 의원 때문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강서구청장 얘기 나오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둘 다입니다. 업돼가지고. 네. 아니 뭐 이렇게 강서구에서 23년 동안 사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아이 낳고 키우고 네, 보육 그 어린이집 아이 맡기면서 워킹맘으로서의 그 애환, 고뇌, 어려움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항상 종일반을 맡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근데 이제 종일반에 한 7시? 8시에 가면 아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 혼자. 아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 너무 아팠죠. 왜냐면 남몰래 눈물도 흘렸고, 아, 미안한 네. 마음도 가졌었고, 그때 제가 보육 지원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의 예산 정책이 그 소득 기준만 해서 저소득만 하다 보니까 대다수 맞벌이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무상보육 정책을 2010년도에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실행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산모 일반 네. 정책 할 때 그 아, 무상보육은 그때? 제가 담당해서 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아니 무상 근데 이제 의료? 반값 등록금. 강서구청장 관심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 여기 김태호 부장님 다시 나오나요? 본인은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용화대, 용산에서 정확한 입장을 안 주고 있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굉장히 안 강하게 주면 무소속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나가서 심판하겠습니다. 김태우와 윤석열 정권을 아니 심판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무슨 양심 선언도 하고 이래서 뭔가 강직한 듯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지. 응? 에휴, 하여튼 뭐 또 더 진행되는 건 나중에 네. 말씀하시고 오늘 또 안진걸 소장님 모셨어요. 예예 은주 의원님이 진행하는 토크살롱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 웃음은 진심입니다. 아, 예, 네. 영광이고 보람이고요. 네. 저도 사실 스픽스를 일주일에 2-3번 오기 때문에 사실 제2의 강서구민처럼 사는데 아 이건 뭔가 아니 경쟁 뭐 관계인가? 다 떠나가지고 아니 물론 저는 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보궐선거 내서 실제로 40억을 강서구가 선관위 냈다면서요? 예, 오늘 냈습니다. 예. 와, 그런데 본인이 나온다는 건 후한 무치한 거죠. 역사적으로 자기 때문에 선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정당이 다른 후보도 안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본인이 또 나오는 경우는 본인이 또 이건 나오면 아마 그냥 상납하는 거지. 이건 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이건 그렇게 처음 같아요. 해서 이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도 또 여기는 쉽지도 않고. 네. 하여튼 뭐 설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정춘생 국장님 나가는 걸로 결정하셨나요? 아, 지금 공천이 진행이 아, 아직 공천을 안 되고 받아야 있어요. 되는구나, 예, 공천을. 예,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으니까 또 의원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그 한미일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18일이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한미일 협력 새 시대 국민의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진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자화자찬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완전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대통령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 전에 광복절 경축사부터 거짓말을 해대더라고. 아니 뭐 건국절 논란은 일단 넘어가겠어요. 네. 그거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네. 일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는 나라라고. 유엔사 후방기지 7군데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력 제공국 9개국에도 못 들어가요. 땅 빌려준 거예요. 땅 빌려준 거. 그렇죠. 시설하고 맞아. 항구 저 공항 음. 땅 빌려준 거예요. 땅 빌려준 거. 그렇지 뭐 자기가 작전 계획을 세워 무슨 뭐 작전 교리를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본이 전쟁 억지력이면 땅 빌려주면은 다 전쟁 억지력이면은 뭐 괌도 전쟁 억지력이고 필리핀도 전쟁 억지력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 60개국이 전쟁 억지력인데 아니 땅 빌려준 거라고. 그런데 우호적으로 뭐 우리 안보에 나중에 이제 후방 기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됐지. 그걸 갖다 일본 띄우기를 하면서 그 유엔사 그리고 후방 기지 있던 게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네. 그 30년도 넘은 얘기, 40년도 넘은 얘기 그거. 그러니까 땅만 빌려준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정상회의에 그대로 나갔는데 딱 그 저기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본이 굉장히 홍보에 신중하거든요. 네.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데 오버하는 걸로 비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곧 저 자민당 부총재가 10월에 중국 갑니다. 기시다 친서 갖고 가요. 그다음에 저기 중일 간에 지금 장관급 회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 저 왜 저렇게 오바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언론이 이 회담 끝나고 한국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절대 한국 정부는 저럴 수 없는 정부인데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경제를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나라가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그래서 한국을 등 떠밀어가지고 쟤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동맹 협정을 체결한 건 아닌데 협정도 체결하고 자동 개입 조항도 넣자고 주장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일본이 말린 거예요. 이 정도로 절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 공약에 불과한 성명을 낸 건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권리와 의무도 없다고 공약에 꽝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구속력 있는 합의 아니다. 근데 자동 개입 조항을 우리가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주장했고 이걸 갖다가 이 밀어붙이는 그 강도는 여러분들이 그 정상령 저 성명 그 원칙, 정신, 공약 3개 문서가 발표됐는데 그 문안에 나온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거 이상으로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도 뭐 과한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주는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미국, 일본은 다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단절돼 있죠. 우리만.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주 우리나라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경고를 해놨던데.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뭐 액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검토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후에 나올 어떤 시나리오들을 예상해 보면 이 성명에는 말로 세게 하지만 어떤 액션이 그 나오는 순간은 한미일 미사일 삼국 방어 훈련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본격적인 대응이 나올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중국 가면서 확인해 본 거는 미사일 방어에 제일 관심 많더라고요. 중국이. 그리고 민감하고 이건 시진핑 주석의 직접 관심사다. 근데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이게 그 연결이 되면은 그때는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군사적인 액션이 나올 때 그걸 명분으로 하지 이 말 갖고는 안 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냉전주의자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나깨나 냉전을 그리워하고 냉전의 향수에 젖어서 이제는 저기 한반도 문제만 냉전식으로 해서는 성에 안 차니까 인도 태평양 전체를 여기에 냉전의 돌격대로 나서 이제 이 맨 앞줄에 섰다고 대통령실 스스로가 그랬어요. 거기에다 지정학적 변화를 이제 몰고 왔다 그랬어요. 흔히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적 변화를 몰고 온다고 했을 땐 전쟁이나 그렇죠. 국가 붕괴, 재난이 있을 때를 네. 지정학적 그 굉장히 변화라고 피해야 하는 될 제일 센 일이죠. 용어거든요. 네. 그걸 이루고 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걸 뭐 뜻을 알고서 얘기하는지 모르고서 얘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신중세주의 그 냉전의 암흑 시대로 이제 거침없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뭐 외교 국방에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공부나 해외에 계신 교포들하고 뭐 여러 가지 교류하다 보면 대부분 그냥 이념을 떠나가지고 교포들이나 경제 하신 분들이 이제 이미 세계는 실용주의 시대, 그 다음에 국위구선의 시대, 적도 동맹도 없는 뭐 그런 이야기는 이원주 의원님도 제가 토론할 때 네. 여러 번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 같은 문외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소련하고 막 수교하고 노태우 그러면서. 대통령이 예. 가장 국방외교하고 그러면서 그 예전에 우리 막 대만이 자유중국이고 중국은 중공으로 막 규탄하고 막 그럴 때도 그때 추격받았잖아요. 네. 오히려 대만하고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 이게 다 군사독재권 시절에도 심지어 진행된 거잖아요. 왜? 국익과 실리와 뭐 여러 가지를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향이 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완전히 어떻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더한 암흑과 대결과 극한의 냉전으로 가는 것인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보면서 딱 느낀 게 그 한미일 3국의 지도자 지지율 합쳐도 100%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지도자들이 지지율 반등을 어째 위해서 100%가 안 대형 합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뭔가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봤는데 열어봤더니 미국 주연, 일본 주연, 한국은 엑스트라. 근데 그 엑스트라가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고 자기가 주연인 줄 알고 막 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거를 정말 용인해주는 그 무대를 갖고 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뭡니까? 북한만 그동안 우리는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중국까지도 적대적으로 하고 항상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깔아줬다. 그래서 적국이 정말 이제 세트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갖고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만 적대가 아니라 러시아까지. 러시아하고도 적대하고 또 멸콩노래하면서 일종의 베트남 같은 중도 시장 사회주의 국가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만난 사업가, 호주하고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중견 사업가인데 실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하는 분들의 반응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건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라옵니다. 이건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데 너무 말을 세게 하고 함부로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업하거나 교역하고 있는 분들 또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 중국을 러시아를 너무 적대하고 악마하고 미국 일본의 앞잡이처럼 막 시비를 거니까 사업도 어려워지고 교육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까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저는 엄청난 폐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미 한미동맹하고 미일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미국을 통해서 한일 관계에서 이 군사적 협력도 일정하게 하고 이미 이제 훈련도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자꾸 한미일 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이해관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삼각동맹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서면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오히려 그동안 떨떠름하고 약간 엉거주춤하는 한국이 막 적극적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이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한미일 이 삼각동맹 내지는 이런 어떤 긴밀한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때 도대체 우리나라에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럼 좋다. 그 이익이 뭐냐?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지금 언론을 보고 뜻밖이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분석 기사 보셨어요? 없거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찰, 추적, 감시 이걸 같이 한다 그러고 훈련을 같이 한다 그러는데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이거 분석 기사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우리
언론이나 이거 전문가들이 참 안이한 상태인데 뭐 대충 하겠지 뭐 이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의 다 안보예요. 안보 문제를 일단 중심에 놓고 거기에 경제, 과학, 기술 다 그냥 우겨 넣은 거거든요. 네. 안보 아, 그거야 프레임에다가 뭐 사실은 다. 이런 식의 어떤 구사협력 안 해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응?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데 경제도 냉전식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뀌죠. 예를 들면 왜 이런 것도 언론에서 얘기 안 하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이런 맞아요. 세계적인 IT 네, 국가고 네, 네. 그래서 전국에 한 100만 개가 넘는 기지국을 지금 갖고 있고 여기서 뭐 5G 빵빵 터지잖아요. 이런 네.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시골 구석 가도 다 터져요. 네. 미국에 가보십시오. 시골 가면 휴대폰 통화 안 됩니다. 인터넷 액세스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번에도 삼국 정상들 그 데이비드 정신 보면은 오픈랜 방식의 5G 표준을 성실히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오픈랜이 뭐냐? 이게 중국의 파이 깨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우리는 어떤 주파수는 삼성이, 어떤 주파수는 KT가, 어떤 주파수는 LG U+가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데 네.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아무나 들어와 다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 내에서 다 여러 비즈니스가 여러 밴드가 들어온다. 이걸 오픈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삼성, SK, LG, KT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 깨져요. 네. 그게 뭐냐면 기득권이 뭐냐면 기지국을 보유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중국이 기지국을 전 세계에 엄청나게 줘줬어요. 그다음에 5A 통신 장비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깨느냐? 통신 방식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오픈랜이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저 차세대 통신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왜 합의가 되느냐?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IRA법이나 반도체법도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안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제는 뭐 그냥 보완제로 넣은 것 같지만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안보 지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핵심 개념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 손해보는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내용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 몰라요. 저기 오픈랜 그거는 그런 것들은 저 과기부 정도 돼야 알지. 총리실도 바로 한번 외교부도 몰라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이제 그런데 요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저기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제도를 더욱더 강하게 나살 조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중국 수출의 통제 체제를 올해 그 5월에 입법 조치를 완료했는데 네. 이걸 이제 실행 국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그러고 이제 저기 그 외에도 핵심 그 신흥 기술이라는 이름 하에서 인공지능 뭐 사이버 그다음에 저기 우주 개발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삼국 표준을 가지고 중국 견제하는 경제 전쟁 라인이 쳐진 겁니다.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했던 걸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대나놓으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상들의 합의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으로 비즈니스 방식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지난 30년간 그 저 기업이 정치를 걱정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네. 경제라 그래서 네. 혁신하고 그래서, 저기 경쟁력, 비교 우위 길러서 그걸로 우리 먹고 산다였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 상황에서 이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요. 그런데 이걸 앞장서서 막 하면서 이걸 기회가 커진다 이렇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정상선언에 보면은 여기서 기회라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아세안을 집중적으로 한 5번 이상 나와요. 아세안. 문서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의 대체제가 아세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들어가면 된다. 네. 인도는 또 이번에 빼놨어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인도는 요즘 개인 플레이 하니까 요즘은 또 약간 빼버렸어요. 이제 네. 그리고 아세안을 이제 그 중국 대체제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 아세안으로 가봤자 그 아세안이 중국의 앞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아세안 경제가 그게 중국의 다 화교 경제 아니에요? 화교 경제? 중국의 공급망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기 그 아세안하고 뭐 베트남하고 뭐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뭘 열심히 사업을 했어. 근데 길목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간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오프쇼어링을 전부 아세안으로 했어요. 아,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그 베트남의 그 하노이인가? 네. 그쪽에다가 물류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국이 그 1대1로를 갖다 베트남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동남아로 쫙 뻗어나가더라고요. 예. 예, 육상 물류기지를 그쪽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거점으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또 새빨간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부터 대중무역액보다 아세안 무역액이 추월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국하고는 이제 우리 무역 의존도가 줄어들고 네. 아세안으로 이제 중심이 이동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그 와서는 내용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이 베트남으로 간 거야. 네. 그리고 거기서 이미 깔아놓은 중국 앞마당이니까 당연히 그쪽하고 무역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놀아봤자 속일까 그 얘기가 속일까 그 얘기인데 이번에 이 캠프 데이비드 그 프레임의 가장 그 황당하고도 왜곡된 어떤 그 사고 방식은 뭐냐 하면은 아세안을 중국 대체제로 본다. 이거 기업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상공회의소장이. 지난번에 그 5월인가 6월에 그 제주도에서 열린 포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예. 아주 작심 발언했어요. 그 이야기가 세무조사 굉장히 당하는 거 있는 아니에요? 게 이제 세무조사? 아니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구속을 피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특검이나 박영수 특검하고 무슨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엮였는 거 아니라 의혹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현 정권 들어서서 이재용은 굉장히 조심해요. 정경유착 때문에 또 자기가 감옥 갈까 봐. 근데 최태원은 보시면요. 윤석열 다니는데 항상 옆에 붙어서 그렇지. 딱 붙어 다녔잖아요. 딱 붙어 그래서 다니는 너무 꼴보기 싫단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SK그룹을 많이 지원해줬다라는 세간의 평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야 저렇게 조변석계에서 윤석열 붙어 다니나 말이 세간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네. 그런 채통마저도 경제적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범사회주의권 또는 미일 이 동맹권의 반기를 드는 곳에 느닷없는 완전히 대결 국면을 하니까 그게 경제도 악영향이 끼치니까 최태원도 그런 우려를 이야기한 건데요. 실제 지금 10개월 연속 우리 수출 감소했잖아요. 네. 지금 8월 달 20일 통계도 나왔어요. 이번에도 16.5%나 20일까지 16.5%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중국 수출이 2016년 수준으로 지금 후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세안으로 이제 아까 눈길 돌려 있잖아요. 아세안도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무려 23%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줄면 아세안도 준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게 주고 있어요. 선택적 관계가 아닌데 중국이 줄어서 이게. 아세안 수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아하. 윤석열 세력에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수출 엄청난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는 그 화교 경제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게 중국 경제 따로 있고 동남아 경제 따로 있고 이게 딱 따로 떨어진 게 있죠.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류를 분업 거치면서 네. 국제 분업 구조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 화교 경제권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남아는 어차피 중국에 말하자면 그 우산속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에 이 관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동남아도 그 당연히 수출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나 동남아하고 거래하는 건 거의 같은 맥락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작년에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 완전히 탈중국 발언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과 무역 흑자 보는 시대는 끝났다. 막 그 거의 매달 탈중국 선언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 꼬라박는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진짜 꼬라박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엔 또 꼬라박는다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진짜 지금은 중국 부동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 꼬라박는다고 야근 잔뜩 올려놨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그럼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그러면은 받을 거예요. 2008년에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네. 충격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번엔 중국발 충격인데다가 미국의 금리 올린 거 하고 이제 쌍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대책방 가동하고 난리가 났거든 지금. 네. 그러면은 작년에 꼬라박는다 그러면서 야 우리 아세안 가자. 저기는 이제 저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 제대로 안 돼. 이러던 기세는 어디로 간겨? 아니,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건 뭐 잘 된 거 아니야? 근데 경제라는 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물류라는 거는 물류 비용이 싸야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처럼 G2 국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싫든 좋든 간에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응? 근데 이거를 계속 마치 중국이 잘 못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치 이게 무슨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한 부분은 사실은 낙수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홍콩과 대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홍콩도 대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구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적 역할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왔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또 경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근데 또 이상한 게, 근데 일본은 또 왜 이렇게 경제가 좋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이 이제 코로나19도 뭐 겪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은 내수가 70%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1억 저기, 2천이니까. 무역 의존도는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공장을 해외에다 전놨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지 뭘 물건을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제일 중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나라가 일본이고 네. 다 아웃소싱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무역 구조에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무역도 타격이 별로 없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중국이 불안하다, 또 무너진다, 뭐 대만해협에서 전쟁 난다, 매일매일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니까 요즘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관망을 합니다. 그럴 때 갈 데 없는 돈이 일단 중간 기착지로 일본으로 가요. 만약에 중국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 인민들조차도 투자를 안 해요. 전부 안전자산 쪽으로 다 갔어요, 중국 인민들이. 네. 그래서 네. 소비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일본 쪽에다가 묻어뒀다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왠지 피난처가 되기에는 적절해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직접 투자가 그리로 몰렸어요.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미중 관계도 활용해 가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극복이 되고 있고 네. 또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러다 완전 고용되겠어.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거의 타격 입은 나라가 없어요. 이 미중 그걸로 해서. 그런데 한국이 일본하고 정반대 경제 구조라 그래요. 여기 네. 무역 의존도가 내수보다 무역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 아니에요. 네. 70%가 무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민감한 어떤 그 외부 충격이 있으면은 나비 효과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게. 내몰리는 거. 그리고 또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수치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그 금융위기 때 이후 그때 빼고는 금융위기 때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가 1%대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금융위기도 단 1년만.
그렇죠.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만 그랬고 바로 더 전화위복으로 더 회복해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져서 1.3%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은 지금 거의 뭐 5% 아니, 10% 가까이. 일본은 전망이. 올해 그 누적 그 잠재 성장률 그 저기 예측해 놓은 거 보니까 6% 예, 예상하더만. 응? 근데 하반기에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뭐 상저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권 그렇죠. 담당자들이. 지금은 그 말도 못해. 이제 그 말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지금 11개 연속 감소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불황형 이제 흑자인데 다시 이번 달에 또 무역수지 적자까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수출이 이렇게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그나마 내수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3%나 되고 자영업자들도 천조 넘는 빚이 있으니까 다들 지금 극강의 공포나든지 어떤 극심한 어떤 민생으로 시달리니까 이자 내는 거 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을 만나시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냥 아주 편하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안지길 너무 소장님이 고통스럽지만. 자영업자들 많이 예,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네. 만나고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면 수출도 최악의 부진이죠. 거기에다 내수까지 완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때문에 부진한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복지 민생 대책 예산은 추경도 안 된다. 줄여놨죠. 복지 민생 예산은 오히려 계속 줄여나가겠다. 네. 이 발표니까 그럼 서민 중산층들 부자들이야 뭐 어떻게든 돈을 쓰겠지. 근데 부자들은 잘하면 소비 탄력성이 일정하잖아요. 네, 특별히 돈을 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분들은 꾸준히 쓰는 분들이고 그나마 내수 활성화 되려면 서민 중산층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늘어나야 되는데 이 둘 다가 줄어드니까 네. 저는 하반기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만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다. 그게 굉장히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이번에 보면 미국에서 이게 일본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제가 볼 때 저는 역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갈수록 지금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국제관계에서 얘기를 꺼내고 또 그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분쟁 지역화 돼 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말 그 정치에 말린 것도 있는 아니 거죠. 가장 큰 힘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그룹, 아니, 지지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아니라 저 잘 가장 도와줘야 윤석열 된다고 대통령이 그러죠. 정말 신스틸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의 정치 무대에서 특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국내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 대통령도 저렇게 정말 사실상 찬성하고 있고 국내 여론도 그렇게 한국 여론도 그렇게 잡아주고 있고 그걸 자신감 갖고 일본의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18일 날 정상 그러니까. 원래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갔다 보면. 와서 바로 방류 딱 결정하는 거 보면 네. 아마 밀담이 틀림없이 예. 있지 있었던 않았겠냐. 거죠. 이거 곧 있으면 일본 언론에 나올 겁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다 그 기시다 내각이랑 뭔가 지금 한 통속인가 봐요. 아니 요즘에 정말 다 팩트를 잘 보도하대요. 뭐 미리 방류를 총선 영향 끼쳤게 미리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일본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미리 흘려. 예. 미리 흘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걸 아예 못을 박아. 중요한 사실관계를. 맞아요. 그래서 못을 박아서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는 게 부인도 아니라 안 그게 하고.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어떤 언론 지상이라든가 여론 관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그걸 항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 못할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하면 자기들도 뭘 갖고 있을 거예요. 봐라 했다. 이게 뭐 녹취를 갖고 있든지 뭘 네.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금 몇 번째 당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당한다라기보다는 알면서 이렇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그 일본 쪽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 하지만 번번이 일본의 뒤통수만 맞아왔어요, 사실은. 예, 지난 3월 정상회담도 그랬고 굉장히 그랬는데 요 일본의 의도는 조금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독도에 대한 그 일본의 공세가 강화된 거는 단순히 독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새로운 지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강조한 거는 독도라기보단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그러니까. 우리 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섬은 그 가운데 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해라는 이게 과거에는 역사적 어떤 그 쟁점을 다시 등장시켰구나 하지만은 지금은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양 경제적 영향권, 경제적 이익하고 예. 관계가 있는 이게 거죠. 해양 그죠? 세력권, 해양 영향권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공식 교과서에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도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일본이 여기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다 겹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선포하지 말자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돌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충돌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겹치는 부분을 중간 수역이라고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수역이란 건 겹친다는 뜻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뭐 쿠릴 열도 시비 걸지 또 뭐 앞으로 동해에서 그 북한 잠수함 탐색 수색 훈련 한다 그러지. 그리고 어제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미국의 그 전략연구센터 CSIS의 MIT 공대의 포스털 교수 기고문에 실렸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나요? 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다음에 화성 18형 미사일도 개발했다. 이거 도저히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입니다. 한미일이 협력을 해가지고 동해에다가 수백 수천 개의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 드론의 요격 미사일을 가서 벌떼처럼 그 저기 저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제압해버린. 이런 요격 시스템을 했는데 이 포스털 교수가 한국 왔을 때 내가 강연도 듣고 자주 이 사람은 권위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알려진 사람이거든. 네. 권위자로. 그래서 이래 보니까 굉장히 공학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그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사일 정보 공조를 삼국간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보 공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참 만의 말씀이요. 아 우리 셋이 있는데 저쪽에서 도독이와 그럼 내가 도독이야 소리 치면 두 분이 앉아서 그냥 알았어 이러고 말 거야? 도독이야 소리 쳤으면 같이 잡아요. 잡으러 간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같이 행동하기 위한 그 저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크다. 네. 이게 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다죠. 그죠? 답니다. 네. 통제 받지도 않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기 이제 도덕이야 하는 걸 같이 들을 수 있게 해 나가면은 아마도 저기 삼국 간의 공동 그 작전 계획이나 그런 게 도전 나오겠죠. 수칙이나 네. 아니면 공동 지휘까지 체계까지 나가는데 이때가 중국하고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때는 이제 참지 않겠죠. 참지 않겠다는 그건데 제가 중국 가면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이 내용입니다. 언제 어떻게 협력할 것 같으냐는. 근데 뭐 저는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만 이게 시진핑 주석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주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대가 동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왜 저렇게 일본해에 집착을 하고 또 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까지 EEZ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르치냐면 여기에 본 뜻은 여긴 우리 바다요. 우리 바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를. 보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렇게 계속 앞장서서 하면서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지도를 갖다 우리가 북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선명해져요. 그렇죠. 일본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필리핀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 대만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커지는 거고 네.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 사이에 무슨 꼽사리 낀 거 비슷한 상황으로 딱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서 제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면 일본은 수십 년간 그런 전략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얻는 국익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따라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뼛속까지 친일이어서 그런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저기 가장 많아요. 네, 네. 왜 그런데 그러냐 도대체. 이 사고 체계를 좀 분석을 해봐요. 네, 네. 왜 그러냐, 뭐 단순히 뭐 친일파다, 네. 뼛속까지 일본이다 이런 것들은 그건 그렇게 아니죠. 과학적인 네. 설명이 아니에요. 네, 네. 일단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국제 정치는 커그니티브 게임, 즉 인지 게임이라 그래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 미중은 반드시 충돌한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의 믿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6년에 전쟁 난다는 날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2026년 아니 날짜까지 나오고. 곧 나오는. 아니 날짜까지 그저 아까 그 하면서 CSIS에서 그 네. 시나리오까지 다 나왔잖아요. 시나리오도 나왔고,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은 시뮬레이션이죠. 뭐, 네. 그런데 쉽게 판가름 나는 전쟁은 아닙니다. 미국으로서도 대만 해협 지원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될 거예요. 보급선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일단은 저기 대만 해협에서는 반드시 힘과 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한다고 일단은 저 숙명론적인 어떤 믿음이 네. 음. 일단 됐고 의지와 두 번째는 의지가 충돌한다. 의지와 의지, 힘과 힘, 지략과 지략이 충돌한다. 이것이 꼭 뭐 고강도 전쟁이냐 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충돌은 기정사실은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패권국 스파르타와 저기 도전국 아테네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네. 운명이다. 이거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의 사실은 네오콘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들 설문조사에서 저기 미중이 대만 해협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답변을 구하니까 반드시 충돌한다가 50% 이상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였다. 네. 주술과 같은 어떤 예언을 갖다가 일단은 받아들였다. 이게 첫째고 네. 두 번째는 그게 반드시 한반도로 불똥 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보면 빨리 이기는 쪽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여기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대만과 한반도가 연결된 안보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서의 어떤 이기는 편의 진영을 강화하는 게 이게 생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 임박론, 임박한 파국, 거기에 대한 어떤 숙명론적 믿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난 4월에 출국할 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을 이게 다 하나의 어떤 공통된 공감대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을 왜 들고 갔느냐? 그 전주에 위안부 강제징용 정부 해법이 발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응원하려고 그 책을 들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걸 그레이엄 엘릭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의 메타포, 은유를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레이엄 엘릭슨 교수가 지금 이걸 부정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어난다는 걸 그걸 극복하는 방식을 우리는 제안하려고 내가 그걸 말을 만들었는데 다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아니 아니라는 근데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네오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그런 게 좀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말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정부의 그거를 그 관장하는 주술사가 김태호 1차장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 시카고 대학의 제일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 이 사람한테 주로 수업 들었는데 그게 존 미어샤이머입니다. 아. 그런데 존 미어샤이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냉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얘기입니다. 냉전 시대가 가장 좋았다고 보는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때는 적과 동지가 뚜렷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자라고요. 음. 그러니까 공격적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팽창하는 것은 차단해야 되는 거고 동맹국은 난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가르친 것보다 더 과도하게 더 과도하게 이 사이비과 주술적으로. 주술화된 믿음을 갖고 귀국한 게 김태효라고. 그리고 그 미어샤임을 MB 때 비서관 할 때 대통령을 만나게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와요 미어샤임. 미어샤이머가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강의 내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빨리 미국 편에 확실히 붙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해왔던 이 믿음의 체계를 보면은 저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배팅을 한 건데 배팅을 그러면 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깨져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정부하고 합의한 거 다 깹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또 완전히 아. 다른 또 차원의 우리 또 완전 얘기니까. 와전창 또 한국의 아니 혼란이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로 불똥이 튄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이쪽이 차출이 되면서 예. 이 주한미군이라든가 주1 미군 기지를 중국이 예를 들면 뭔가 미사일을 그죠? 쏜다든지 뭔가 아니면 또 거꾸로 그쪽에서 뭔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한 미군 기지 특히 평택 기지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다 알겠는데 좋아 그러면 한미 동맹 원래 공고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에서는 안보적으로 미국한테 좀 더 밀착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그럼 여기서 굳이 우리가 일본하고까지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네. 뭐냐? 일본은 이해관계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그죠? 네. 미국도 가능하면 한국이 좀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축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좀 더 협력을 해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일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대로라면은 중국은 반드시 패권국을 지향한다. 반드시 팽창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완전 전면전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반드시 도전한다. 뭐 전면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전한다. 그런데 지금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것을 무릎 꿇리고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진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 일본하고 뭘 도모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미 세상은 저 높은 장벽이 세워졌고 북중러대 한미일 이렇게 갈라지고 세계가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저기 큰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렇죠. 있군요. 아예 그게 이거를. 출발선에 가정이 있는 기본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확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될 건 그 가정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만든 세상을 보는 눈. 기본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저기 우크라이나가 왜 저런 모양 적골됐느냐? 나토 가입 안 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자체 억지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맹이 느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절해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기본 가정은 일종의 믿음이자 주술이고 사이비과학인데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그럼 실제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가 네, 있느냐. 네. 진짜 시진핑이 2026년에 전쟁하려고 명령을 내렸다거나 또는 중국군 내에 그런 동향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저기
중국에서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로 완전히 넘어갔다든가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전략 변화가 어. 감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 말 몇 마디가 다예요. 말 몇 마디가 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이 제기한 가장 근거라고 얘기한 걸 내가 찾아봤더니 올해 3월에 중국 입법원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이 한 얘기 중에 감어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감은 감히, 어는 조사, 그 다음에 투쟁이 감어투쟁. 그러니까 결연하게 투쟁해라 이 얘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미국에선 교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투쟁이. 그러면 우리는 투쟁이란 말이 일상어라고 국회에선 예산 투쟁. 그죠? 아니 이런 그리고 거 또 하고 노사는 임금 공산주의 그죠, 그죠. 국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그냥 흔한 일상이에요. 얘기죠. 투쟁이란 근데 말 이게 많이 반미투쟁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사회주의나 세상세계. 조금 그런 약간 말이에요. 좀센 거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투쟁이야 인생은. 그런데 요것이 교전으로 교전으로 번역이 해서 돼가지고 번역이 그 포틴저 같은 그 미국의 그 저기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들이 이 말을 전부 인용을 해가지고 어느 날 미국 언론에 싹 도배를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걸 교전 준비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우크라이나는 그 전부터 그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죠? 크림반도에서 또 전쟁이 있었고요. 네. 이미 러시아가 계속 그 군대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서진을 하면서 그 국경선에 계속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요. 사실은 동우크라이나하고 서우크라이나하고 나뉘어져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말도 안 이게 통해요.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동쪽하고 남쪽에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 쪽 세력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는 있었지만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실제로는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시할 뿐만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거의 뭐 이제 저 사람이 조금 심리 상태가 내 궁금하다. 대통령의 심리 네. 상태가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유사시에 북한은 반드시 핵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진짜 우스운 사람. 어. 아니 자기가 영업사원 1호라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다니. 대통령이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유사시에 반드시 핵 쓸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거든. 지금 북한은 그렇죠. 그 노동신문 사설,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네. 그 다음에 거기 외교부 통일전선부의 어떤 그 남측에 강요하고 싶은 그 각종 협박성 그거를 대통령이 대신 해주신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이적죄거든. 네. 북한 말을 오히려 스피커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김여정 이중대야 지금. 용선이 김여정 이중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저기 뭐냐면 한미일 워싱턴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한미 이 연합 훈련을 앞으로 핵전쟁 연습으로 바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냉전이 종식된 이래 국가 간에 모의 핵전쟁 연습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난 30년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건 미쳤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엄청나게 있는지 심각한 모르겠어요. 얘기요 이게. 그 예전에 레이건 시대가 마지막으로 뭐 핵 대 핵 공포가 좀 미소간에 좀 있었고 그거는 그게 다 바람직하게 뭐 국제에서 갔죠.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어제 을지연습 그거를 보면은 자 지금 저기 우리가 대통령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 이분은 반드시 지금 상담 받으셔야 된다. 예. 지금 이 정신 상태가 반국가 세력 발언이 거기 또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북한은 반드시 핵을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극한의 네. 공포를 네. 본인이 내재화했다. 네, 네, 내재화했다. 어, 내재화했다. 내재화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어?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서 지금 예. 살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원래 그 맨 마지막 제5장에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인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 새끼가 날 쳐들어올 거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먼저 치겠다. 그게 선제 공격론은 아니에요. 예방 전쟁, 어? 선제 공격.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때 스파르타 생각은 아테네가 상업 국가거든. 스파르타는 농업 국가거든. 당연히 어디가 성장하겠어. 아테네가 그리스 문명에서 성장. 아테네가 경제 성장률이 더 높으면 이거 쟤들은 조금만 더 그렇지. 크면 우리 공격할 거야.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맞아. 예방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강한 믿음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건데 이게 대만에서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했는데 북한은 반드시 핵을 쓴다. 자, 이게 모든 출발의 가정이니까 그러면은 별거 다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데- 완전히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 그 사로잡혀 생각에. 딱 갇혀버렸어. 여기에 싹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뭔가 해야 돼. 여기에 가득 차 있을 생각이. 제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의 무서워요. 결과에도 무섭기도 무서워.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저는 핵 오염수 방류 문제. 정말 국민의 그렇죠. 입장에서 두 분의 진짜. 입장에서 24일 보면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24일도 시작이 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내일 촛불 집회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함께 또 토요일에 한다는데 그 정도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이라도 하면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나라 걱정을 많이 하다 예. 보니까 이게 네. 지금 CM을 갖다가 하나도 못했어요. 그거 많이 그래서 해야죠. 잠깐 김종대 의원님 강의가 너무 좋았나 봐요. 네네네. 그래요? 우리 셋 다 집중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청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요? 처음에 1,000여 명이 지금 3,000여 명. 전문 그러니까 강의. 잠깐만 근데 이거 CM 틀어야 되는 예. 거 아니야? 할 건 해야죠. 아니 이제. 우리 할 건 너무 해야죠. 집중해가지고 듣다 야, 보니까 오늘- 완전히 빠져가지고 야, 정말 대단한 강의셔요. 진짜 어. 네 예. 다녀오세요. 여러분 네. 나가지 말고 네. 계속 봐주세요. 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 걱정 엄청 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이제 오염수 방류까지. 네, 근데 네. 이게 그 회담 하자마자 딱 바로, 돌아와서 네. 이제 약속한 듯이 짜자자작 하고 네, 있는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이거는 또 진짜 24일에 방류를 한다는데 네. 정말 사실은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이 너무 무기력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옛날 같으면요, 뭐 좀 얘기하면 뭐라 변명이라도 그쵸. 좀 하고 말이죠. 국민 여론도 눈치 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일본에다가 항의하는 척이라도 하고.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아예 예산 써가지고 우리 혈세 써가지고 홍보해주고. 홍보 도로 대신해주고 그것도 대통령실 말이죠. 예산으로.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전에요 또 저기 아마 그 어디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10억 정도 그때 예산 썼다는 얘기도 네. 있었죠. 유튜브 홍보할 때 이미 썼고 이번에 또 쓰고. 이게 도대체 한국 정부냐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냐 이거. 예. 아니 진짜 2등 국민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앞이 콱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 민생을 제일 걱정하는 안비 소장님이 제일 하실 말씀 많죠. 아니, 민생 뭐- 천재.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완전히 심지어는 한반도에 전쟁 나게 생겼지. 그래서 윤석열 말이 그거잖아요. 곧 전쟁해야 되는데 북한 편 들어준 놈들이 너무 많다. 당국과 세력. 소탕하겠다. 여기 뭐 소탕 세력 아닙니까? 어제 발언 중에 저는 그 말이 더 섬찟했어요. 아, 소탕하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끔찍하지만 마치 한국 전쟁 때 빨치산들이라든지 소탕한다는 말이에요. 동국분자도 있어도 아니 소탕은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 뭐 취재가 이거예요. 편을 들어주면서 가짜 뉴스로 교란을 남한을 대한민국 교란시키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취지로. 반윤 세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는데 아 반전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사실상 북한 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게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이 서울지검에 있을 때 그 저 댓글 공작 주범들에 대해서 저렇게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댓글 공작의 핵심 요체가 뭡니까? 그때 그 저 미국의 린드라는 학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제4세대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보수 정권에 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분란전을 한다. 혼란을 만든다. 그게 북한이 이제 남한의 종북 세력학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여론전을 먼저 하는데 이걸 분란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강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분란전에 맞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심리전 부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원래는 국정홍보비서관이 그때 청와대 처음 생긴다고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누가 가요. 국민소통비서관이 간다고. 거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어. 하는 거는 SNS 좀 많이 해라. 권장했다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미디어 팀으로 이 업무가 내려갔는데 그때 국정원 기무사가 그 회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4세대 전쟁론을 얘기하면서 종북 척결 차원에서 이 사이버전을 대응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체부가 말려. 그랬다 큰일 난다. 나중에 다 뻐록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회의를 안 나고 독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게 댓글 공작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사해서 기소한 게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댓글 공작 같은 차원은 안 할 거예요. 지가 기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이거는 언론 장악 탄압 내지는 뭐 가짜 뉴스 고소 고발 이런 걸 이제 저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 항변한 사람들이 그때 피의자들이 항변했던 게 우리는 새로운 전쟁 이론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북한하고 그 저기 뭐야 심리전을 한 것이지 이거 국내 정치 개입하는 댓글 공작 아니다 그랬거든.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죄가 맞다 그러면서 왜 그때 검찰 그렇죠. 수뇌부하고 정면으로 들이받고 싸우다가 저기 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논리를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요새 보면요, 그 앞뒤가 윤 하나도 안 맞는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요, 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국정농단 수사를 가장 잔인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 일관성은 있어요. 무식한 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일관성이 있어요. 방식, 행태. 근데 내용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가치관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동관 철학 후보자만 이런 봐도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가장 언론 통제 잘하겠다, 언론 장악 잘하겠다 그 실력을 인정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좀 이따 이번 주 금요일에 임명을 할 것 같은데요. 네. 24일 날 송부 난리 요청을 하고 나네 이제. 일본 방류하고. 오염수 뉴스를 덮어야 되니까. 피의자들은 어. 핵오염수를 핵폐수를 태평양과 인류에 뿌리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그걸 비판하지 못하도록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장악이 안 되면 아예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거나. 종편에다 팔아버리거나 그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없애버릴 것 예, 같아 아예. 이동관 임명 강행하고 국내에서 폭탄금 이슈인 고속도로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가 된 지 2달 동안 했는데 자기 부부 땅인데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뭐 도스태핑은커녕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외신만 만나고 그죠. 바이든하고 기시다만 만나서 빡빡 기시다 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바이든 날리면 조작했잖아요
최후 수단에 쓴다고 봅니다. 어. 윤석열 날리면 작전 들어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음. 야당이 정기국회 때부터 시작하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뭐 퇴진이나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국민 입장에서 이제 그 인내 한계에 계속 다다르게 되는 거죠. 1년 3개월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관망하거나 중도층이거나 네. 보층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막가는 정권이. 아니 지금 사실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네. 정부의 어떤 제대로 되지 네. 못한 이태원 관리 참사에서부터 때문에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거기다가 또 오송 최수건 참사. 상병 네. 오송 오송 참사 또 잼버리도 참사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거든. 근데 이거요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 사단장 혐의 다 드러났는데도 빼주는 거 네, 봤어요. 네. 오히려 빼주잖아요. 예. 그냥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국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과연 국민이 주권자인지 자기가 주권자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을 굴종시키는 지금 정부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주 무기력하단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금 이런 국면에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임무는 그거예요. 국민들한테 저 윤석열의 저기 주술, 저 무당 같은 소리에 저 미친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시민의 방화벽이 돼드리는 거죠. 그러는 게 윤석열의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가장 지금으로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기에 만약에 국민의 한 30% 정도가 열광적인 그 동원을 하면은 열광적으로 이제 동원이 돼버리면 나라가 진짜 위험해집니다. 네. 굉장히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겁나요. 36%로 응? 집권했습니다. 네. 36%로 집권해가지고 그때 과반수 의회가 안 됩니다. 그때가 아마 30몇 프로고 제2당이 공산당이었어요. 그런데 1933년 2월에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 나선 게 괴벨스예요. 네. 언론을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공산주의자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기 법에도 없는 저기 정권 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그 법안 심사를 안 받고도 총통이 그땐 총리였지. 총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힌덴부르크 대통령한테 받아옵니다. 그게 화재 사건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막아. 네. 이제는 독일의 지성들이 시기를 놓쳤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 네. 그때가 저기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 그 상점 습격할 때. 네네. 그때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때가 지지율이 30에서 40%대입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낮았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적 헌법이 이제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선동과 게벨스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동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때 저기 지금 한스 모젬이라는 독일 학자 얘기 뭐냐면은 히틀러 한 명한테 그 전체주의 책임을 다 묻는 거 비겁한 자세다. 그때 침묵했던 엘리트들, 그때 정권에 나팔수했던 언론들, 심지어 나치의 성직자도 부역했다. 그래가지고 사회의 의견 권력이 그거는 부역한 사건이다. 아니 그리고 지금 시민들 30% 이상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원됐다. 근데 히틀러만 비판하면은 그 얘기를 못한다. 그게 진짜 문제 핵심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윤석열이야 지금 어차피 얘는 인간성이 틀려먹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3년 안에 뭘 어찌 해보기가 힘들어. 지식인들이 비겁한 거요.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일 네. 문제가 그거예요. 맞아요. 네. 언론하고 지식인들이 언론도 비겁하고 지금 제대로 보도를 여당의 못하고 저기 있어요. 정권 그 꼬봉들 예. 거기서 그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무슨 몰려가고 그 술 퍼마시고 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이 문제야. 얘들이 지금 맞습니다. 얘들이 여당 내에서도 이 정도면 뭐 신인기 변호사님이나 이준석 전 대표님 같은 분들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건물급 정치인들 중에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천 의원님 때문에 아예 그런 거죠. 없나요? 공천 진짜로?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이 우리 보수 없어요. 정당 역사를 보면요. 아 근데 그게 완전 너무 망가지면 그래도 어. 한두 분이라도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없어요, 얘기 할 없어요. 만한 사람이. 이현주 의원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 완전히 보수가 그 공천을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네. 실제로 말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다 공천권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아무 김기현은-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 허수아비고. 꽃도박지 대표니까 음. 공천권은 용산 총독부 요즘 이제 국내 용산 거기다가 총독부라고 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천권만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찰권이에요. 예. 이게 맞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두려움에 검찰권. 사로잡힌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못 싸우나? 아니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야. 자꾸 고소고발하고 수사하면서 압박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막 하니까 전부 겁을 먹었어 이게. 위축이 돼 있다는 네. 거예요. 위축이.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언론 같은 네. 경우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파업했어요. 그죠? 아이고 응? 그때 뭐 6개 방송사가 동시 파업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아, 했고 지금은 뭐 2015년도 했는데 사상 이제 제가 이제 초유의 언론노조나 현업 기자단체들에게 시민들과 함께 공동파업에 나서자 이제 이런 제안하고 있으니까 한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현주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한동훈 장관 물론 최강욱원의 그 단어도 적절한 단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그 말을 경박하게 하십니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까?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 자리니까 좀 자중하십시오 이 정도 했는데 이제 깐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한동훈 변호사는 깐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임위장에서 그런 표현을 안 쓰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한동훈의 그 표정과 그 태도 보세요. 막 그냥 한 대 때릴 것처럼 달려들잖아요. 근데 저는 여당 의원들이 그걸 보면서 사실 여당 의원들 한동훈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대요 요즘에. 근데 한동훈이 얼마나 지금 힘이 집중돼 있으면 윤석열 임시점 제가 국회에서까지 사실 전두환 노태 때도 국무위원이 나와서 저런 적이 없거든요. 일단 앞에서는 좀 공손한 척하잖아요. 네. 뒤에서 안기부동원에서 괴롭히는 네, 안이 네, 있었어도.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공포를 느끼겠더라고요. 아 한동훈이하고 윤희근이 보니까 완전히 장악돼서 윤석열의 왼파 오른파 노릇하는데 우리 잘못하다간 저놈들한테 죽겠구나. 국회 와서 180세 야당한테도 저렇게 질러버리는데 입만 열면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을 그냥 마녀 사냥하는데 그런 공포가 있겠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과연 있냐? 예. 자 우리가 옛날에 진짜 그 독재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근데 예. 겨우 뭐 한동안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작아지고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왜 그러니까요. 또 빌미잡힐 일을 말을 왜 또 하냐고요. 그리고 김은경 의원 그건 뭡니까? 왜 또 수사 보고서는 왜 흔들어대가지고 지금 수사 외압 유출 이거 한참 시비인데 또 거기다가 콕 들이대면은 이게 오히려 대책이나 당하기 딱 좋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 자기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정말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뭐 그것 때문에 맞아요. 위축되고 네. 두렵고 무서워서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가 예. 지금 위축돼 있어요. 혼란돼 있고 예. 그 속에서 이걸 뭘 해야 되냐 우리 이렇게 하던 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적은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예. 민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야자 야당이잖아요. 밤야자 야당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려 나가자. 민주주의와 민생과 민중의 싸워라. 음.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투쟁을 강력하게 돼. 제발 저들에게 빌미 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정말 말은 품격 있게 예. 해야 돼요. 투쟁은 예. 강력해야 돼요. 근데 행동은 절제하면 돼요. 얼마든 이러면 가서 한동훈을 때릴 순 없잖아요.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한동훈의 잘못을 온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세게 이야기하되 한동훈한테 예를 들면 빌미를 줄 뭐
가서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절대 저도 패민 행동하지 않는 절제가 또 필요하다는 민주당 거예요. 당원으로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굉장히 국민의 분노도 굉장히 극에 달할 텐데 이 국면에서 뭐 하는 척하고 그만둔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내일 저녁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촛불 집회하고 주말에는 또 시민들과 함께 촛불 집회하겠다는 이 행동 방침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정말 뭔가 결과물을 내는 싸움을 그러니까 당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이렇게 다 보면 일단 절박함이 안 보여. 절박함이. 응?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분 지역구에서 경선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여야가 닮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았는가? 이걸 지금 와서 회고해 보면은 국회에서 크게 새로운 룰이 바뀌고 제도가 바뀔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대표적으로 88년에 청문회가 그렇죠. 처음 도입되고 국정감사가 부활되고 그다음에 그 50 여소야대 청문회도 상황에서 있죠. 50 청문회, 청문회. 광주 청문회, 12.12 청문회 음. 이러고 한국형 전투기 청문회 해가지고 5개가 1년에 열리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일하는 국회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고 두 번째는 17대 국회예요. 이때가 정부 입법 숫자보다 의원 입법 숫자가 숫자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최초의 국회입니다. 그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 활성화가 되고 돋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정치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봐도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 이렇게 목표를 높이 설정했을 때 단순히 어떤 야당이 원래 제일 쉬운 정치가 대통령 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무언가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높은 데 목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치가 살아있을 아니,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혁명의 기운이 넘칠 때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뭐냐면 굉장히 그 8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네. 근데 그 시기를 정말 안타까운 게 각각의 어떤 정치적 이익과 그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데만 탐닉하면서 사실은 그 중요한 시기들을 국가 개혁 과제를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낭비를 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 언론 문제도요. 그때 사실은 했었어야 돼. 해결을 했었어야 돼. 당연하죠. 정권을 잡아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이번에 진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자. 그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을 장악해서 상대를 보복하자 이게 아니라 검찰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해보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개헌도 할 수 있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정치 개혁도 선거제도도 할 수 있었고 언론 개혁도 할 수 있었고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5당 체제에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낸 정치개혁 법안이 지금 여야 정치개혁보다 앞섭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개혁 경쟁이 붙었던 때요. 맞아요. 그래서 5당이 개혁 법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정치개혁 법안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대선 전국으로 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안타까워, 방역 정말. 모범 국가가 된 것도 촛불의 힘입니다.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협력하면 무언가 위대한 할 것을 수 이뤄낼 있다. 수 있구나. 네, 그런 이 경험을 자각을 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했을 맞아. 때 그 시민 정신이라는 게 그때 싹 튼 거고 그 시민 정신이 팬데믹이 그 뒤에 왔을 때 그 저기 생존의 벼랑 끝에서 그러고 저 하루하루가 네. 저기 지옥 같고 통제받고 연일 내몰리는 데서도 국민들이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촛불혁명에서 다져진 높은 시민성이 그때 힘을 발휘한 거예요. 예. 정부가 맞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치,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은
다시 어게인 촛불 그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한 시민들이 이제 네, 나서서 하나의 시민성을 발휘해주는 그 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볼 시대로. 때는 음.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다가 결국에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근데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어떤 심판을 받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그냥 참고 견딜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것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다시는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진짜 네. 이제 끝이에요. 절대 그러면 그러면 안 제가 볼 됩니다. 때 그러면 그냥 또 권력이 널뛰기를 하면서 양극단으로 계속 가서 싸우다가 이쪽이 전부 다 차지하고 저쪽이 전부 다 차지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이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처음 뵀잖아요. 참 대정부 질문을 당차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주 나오시더라고 또. 그 TV 토론에서도 몇 번 봤어요. 5분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필리버스터가. 그 때가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격변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매일 정치의 판이 바뀌고 질서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의 그 시절을 회고해 보면 지금의 어떤 윤석열을 또 용납할 만큼 정말 빈틈이 많았고 그렇죠. 어쩌면은 맞아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망상과 욕심이 앞섰던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윤석열 이후에 정말 새로운 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이 87년 이후로 40년 가까이 그 쌓이고 쌓인 이 시대를 이제 분수령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자.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야당의 네. 비전이 돼야 되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대통합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합 이게 정부가. 사실은요 네. 내년 총선 얘기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 민주당 혼자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국면 속에서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앞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사실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이 뭔가 자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신뢰를 안 주고 똑같은 놈이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니들도 그랬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언론, 검찰 다 얘기를 했지만 그 중요한 순간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권력투쟁으로 그냥 소비하고 허비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자성을 하고 또 각자가 자기의 이 상황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예. 저는 이게 아마 오늘 이 토론의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정춘생 선생님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그 엄청난 아까 이현주 의원이 말한 같은 시민혁명, 촛불시민혁명으로 사실 외국에서도 보고 그래서 에버트 인권상까지 받았고 에버트 인권상 역사상 그 국민 전체한테 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에버트 네. 인권상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어요. 촛불 국민으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많은 그 국민이 기분 좋았나.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왜 이렇게 참혹한 지금 결과에 직면했나라는 고민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실망이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생기고 있어요. 너무 이제 당시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고민이 드니까. 근데 그럼 근데 그걸 다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죠. 네. 우리 모두의 어떤 잘못도 있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잘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장차관 했던 네. 분들. 굉장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의원들. 그분들 요즘 다 숨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숨었어. 이렇게 정권을 빼앗기고 온 국민이 지금 1년 반 동안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정춘생 비서관처럼 나서서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한 걸 사과하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등용한 걸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우리 국민들 고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지금 거리에서 있습니다. 방송에 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을 뭐라도 고발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주요 인사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뭐 송영길 그래도 대표를 몇몇 갖다가 비서관들.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 다음에 김창수 전 통일비서관, 정춘생 전 비서관, 여준성 사회정책 비서관, 한 비서관 서너 분, 뭐 임세현 부대변인 한
한 10여 명 있어요. 좀 싸우는 분들이 거리에서 보면 나와요. 나머지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수석했던 사람들, 장차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권력 실세했던 의원들 있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기득권이나 반개업하지 투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뼈아프고 너무 속상해요. 속상한 게 당 내부에 당 내부의 분란, 당 내부 투쟁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그분들이 심지어는 너무 당내에서 속상합니다. 예. 이른바 저기 이재명 대표도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재명 대표 비판이나 뭐 흔들기에는 잘하대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간간히는 보이지만 진정성 있게 아까 이현주 의원이 말한 절박하게 몸 던져갖고 싸우는 의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자,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오늘 얘기 참 하다 마- 보면 진짜 이 저 무겁게 암 가지면서 생기겠어, 암 보고 생기겠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뭐 암 안 생기려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전부 다 또 너무 그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신 것 네. 같아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비판한 건 당연히 하지만 이게 또 비판만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덜러덩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역시나 그냥 또 다른 선수 교체에 불과한 상황이 와서 또 엉망진창이 되고 또 욕심만 부리다가 또 끝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다 저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뭡니까 이렇게 아니 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87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단결하고 협력했을 때 예.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이뤘는가를 보십시오. 사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축 처질 때 아닙니다. 예. 사실은 뭐 다시 촛불혁명 뭐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깨어나고 자각하고 공감하면서 행동으로 이것이 이제 같이 단결이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게요. 그거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일어나는 성과. 그런데 항상 이 한국 정치가 굴곡져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걸 되새기는데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한 근데 정신은 멋있는 절대- 말씀이네요. 네. 멋있는 녹슬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제가 김대중 도서관에 제 연구실이 있는데 어. 매일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보고 네. 사무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의 행운이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에서 남북화의 세계로 갔던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 되새겨보면 예. 오늘에서도 그 정신은 녹슬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성공의 에너지 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 위대한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정신은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이 정신을 녹슬게 하는 것은 짜증, 분노, 체념, 망상,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번뇌 이것이 우리를 녹슬게 만든다. 예. 예. 그러나 아, 위대한 정신은 참.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예. 녹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힘을 좀 내서 예. 네. 그죠? 어쨌든 저는 뭔가 반복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저놈이 저러니까 나도 그럴 것이야. 이게 아니라 저놈이 저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그 고민은 우리가 또 천천히 앞으로 또 얘기를 시간이 하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났어요. 네, 오늘 이 정도에서 예.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정대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안질건 소장님, 우리 정춘혜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전부 다 다시 재충전해서 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네. 네, 연대해서. 네.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